안녕하세요. 초이의 축구 분석실입니다. 오늘 살펴볼 경기는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조별예선 3차전 한국과 말레이시아의 경기입니다. 한국은 승패와 상관없이 16강을 확정 지은 상태이기 때문에 경고 관리 차원에서 로테이션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사실상의 풀 전력으로 경기에 나섰습니다. 이기재 선수의 부상으로 김태환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정우영 선수가 처음으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클린스만은 황인범과 이재성을 중원에 위치시켜 2명의 미드필더로 빌드업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선 3선에서 1명의 미드필더로 빌드업을 진행했고 이게 원활하지 않아서 때문에 숫자를 하나 더 늘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다른 중동 국가들보단 피지컬이 떨어지기 때문에 박용우 대신 황인범을 후방으로 내려 플레이하려 한 것 같습니다. 사진과 같이 황인범과 이재성이 내려와 볼을 받으려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확실히 지난 두 경기 때보단 후방에서 패스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지만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한국의 두 미드필더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한국은 결국 주로 측면에서 공격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말레이시아는 5-4-1 형태로 낮게 내려앉아 운영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김판곤의 말레이시아가 조직적으로 아주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말레이시아의 수비 라인 간격이 조직적으로 벌어지지 않고 잘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레이시아 선수들은 한국의 미드필더들이 공을 잡을 때 강하게 압박을 가했습니다. 중원에서 한국이 패스로 풀어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로 인해서 한국은 중원에서 풀어나오지 못하고 측면으로 또는 전방으로 한 번에 공을 보내는 공격 패턴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점골 실점 장면 역시 황인범이 공을 잡았을 때 마치 약속했다는 듯이 말레이시아 선수가 황인범을 압박해 공을 탈취하고 골까지 성공시킨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은 코너킥에서 나온 정우영의 헤딩골을 제외하곤 답답한 공격 전개가 계속되었습니다. 중원을 말레이시아가 강하게 막고 있는 탓에 측면에서 크로스만 주구장창 올렸고 박스 안에서 선수들의 동적인 움직임이나 정확한 크로스가 나오지 않아 답답한 공격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이번 경기를 포함한 조별예선 3경기에서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종합적으로 한국의 공격 전술의 문제점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명 중원 삭제 전술입니다. 바레인전부터 한국은 3선에 한 명의 선수를 놔두고 모두 공격 진영에 위치했습니다. 중원에서의 수적 우위를 가져오지 못하고 중원으로 볼을 투입해줬을 때 백패스나 턴오버만 생길 뿐이었습니다. 이 장면처럼 한 명의 선수가 내려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똑같았습니다. 이 장면에서 근본적으로 우리의 미드필더 2명이 볼을 받는 위치에 대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센터백을 포함한 4명의 선수가 말레이시아의 1선보다 더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미드필더들과 공격수들과의 거리도 멀어질 뿐더러 선수들이 공략해야 할 이 공간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그저 잉여자원 2명만 생기는 꼴이 됩니다. 만약 센터백이 조금 더 올라오고 2명의 미드필더들이 상대 1선과 2선 사이에 위치한 상태에서 키 장점인 김민재와 김현건이 빌드업의 시작점이 된다고 할 때 말레이시아의 1선과 한 명의 미드필더는 우리의 센터백을 압박하기 위해 전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벌어진 그 공간에서 우리의 미드필더들이 볼을 받으면서 쉽게 라인 하나를 건너서 전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의 수비를 끌어내려는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미드필더가 공을 잡고 있을 때 이선과의 거리가 너무 멉니다. 그리고 말레이시아는 우리의 미드필더를 강하게 압박하죠. 이 상황에서 만약 센터백이 빌드업이 시작점이 되고 미드필더가 한 칸 더 앞에 위치해 있다면 당연히 말레이시아의 전방은 우리의 센터백들을 압박하려 들 것이고
여기서 중원으로 패스가 연결이 되면 저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 물론 상대의 수비 라인 한꺼풀을 쉽게 벗겨내고 시작하는 골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중원과 2선 연결고리가 쉽게 형성이 되죠. 이 장면 또한 미들필더와 공격진들의 라인이 너무 벌어져 있고 상대 1선 뒤에 무려 4명의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방으로 패스가 연결된다 해도 말레이시아 선수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압박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센터백이 빌드업의 시작점이 되고 미드필더가 한 칸 전진하면 말레이시아 수비는 센터백을 압박하러 갈 것이고 이로 인해 생긴 중원 공간에서 볼을 받게 되면 상대 수비 라인 하나를 벗겨낸과 동시에 공격수들과의 거리도 좁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수들의 두 줄 수비 파괴법의 부족입니다. 한쪽 측면으로 공격을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과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땐 과감하게 사이드 체인지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측면 전환을 하는 장면은 많이 나오지 않았고 계속해서 한쪽 측면에서 해결하려는 모습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내려오고 한 명은 침투하고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움직임을 가져가야 상대 수비가 헷갈리게 되고 한국에겐 찬스가 만들어집니다. 모두가 침투하거나 모두가 가만히 서서 공을 받으려고만 하면 이 역시 상대 수비에겐 아무런 타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사이드 체인지를 한다고 해도 선수들이 자기 자리에 가만히 서 있으면 변하는 게 없을 겁니다. 말레이시아 수비로 인해 공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지난 세 경기를 보면 우리 선수들이 공을 잡으면 원터치로 빠르게 움직이며 풀어가는 것보다 패스가 오면 공을 잡고 상대 수비가 다시 자리 잡으면 그제서야 패스를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좀 더 빠른 패스와 공격 쪽에서의 조직적인 약속된 움직임들이 많이 나와야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반대 전환 패스를 넣는 모습입니다. 이때 이미 풀백과 미드필더들은 윙어 지원과 좌측 공간을 차지하기 위해 뛰어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우영 선수 혼자 돌파를 하고 크로스를 올리게 되고 이때도 박스 안엔 톱 혼자 있게 됩니다. 그래도 황희찬 선수의 움직임은 좋았습니다. 황희찬이 앞쪽 공간으로 움직이게 되면 크로스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의 최종 수비 라인들도 같이 내려가게 되고 그 공간을 우리 선수들이 차지하면 더 좋은 공격 찬스가 나왔을 겁니다. 하지만 박스 근처엔 미드필더들의 빠른 지원은 없었고 황희찬과 손흥민 선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경기의 볼 점유율은 81대 19로 압도적인 차이였습니다. 이 정도 볼 점유율을 가져왔음에도 이번 경기에 필드골은 단 한 골도 나오지 않았고 19%의 점유율을 가져온 말레이시아는 3골이나 넣었습니다. 크로스 역시 40개 가량 시도하였고 대다수의 크로스가 바로 앞에 수비에게 걸리거나 아무런 목적지 없는 뛰어오는 크로스였습니다. 크로스를 올릴 땐 상대 골키퍼와 센터백 사이로 강하게 때려만 넣는다면 그 공간에서 더 많은 골 찬스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한국의 답답한 공격의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 비해 이번엔 정말 졸전을 보여줬습니다. 사실상 진 것과 다름없는 경기에서 클린스만 감독은 계속해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부터 업무 방식까지 축구 팬들의 비판적인 말들이 엄청 많이 나왔는데 아시안컵에서 우승하겠다는 자신감 있는 클린스만의 인터뷰 때문에 저는 그를 믿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이상 지지를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정말 아시안컵 우승이 아니라면 클린스만의 거치에 대해서 말이 나올 겁니다. 저는 한국 축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누구보다 우승을 바라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등 우리 선수들이 국가대표 메이저 대회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습니다. 16강 전에는 그나마 김지수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확실히 경기에 출전할 수 있고 이제는 정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때입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